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개막일을 3일 앞두고 오봉의 책치 문을 엽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야말로 지구촌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출전하게 된 그 홍명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 한 편을 먼저 들려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 고음.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십 년 동안 가진 것, 몇십 년 동안 누린 것, 몇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든가 멋이라든가 그런 거 다 넉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에 관역이 달려온다. 이윽고 관역이 빗뿜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정의의 병사여, 영영이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는 대목이 참으로 비장하고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바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이 시처럼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화살처럼 직진해온 분입니다. 성남시 중원구를 지역구로 하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신앙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고른 시가 마음에 드시는지, 그리고 평소에 시를 좀 읽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고은 선생님의 시는 참 좋아하고요. 예. 지금 그 화살이라는 시도 너무나 마음에 콕 와서 박힙니다. 우리 역사가 뭐 일제로부터의 식민지 역사도 있고 또 일제로부터 독립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또 강대국의 영향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과제를 보면 정말 화살처럼 그 역사의 전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어서 오늘날의 이런 이 정도나마의 그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966년에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셨는데, 목포는 또 제 고향과도 가까운 곳이어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포 하면 바다에 접해 있어서 지금 계절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울 때인 것 같습니다. 목포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신지, 또 고향 자랑 한번 이런 게 해주시죠. 네, 목포 터미널에 내리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한 그렇죠. 소금 냄새, 미역 냄새, 그런 냄새가 생각납니다. 제가 바다를 아주 좋아해서요. 어렸을 때도 방학 때마다 그 바다로 가서 잘 못하지만 수영을 열심히 했고요. 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방학 때만 이렇게 목포를 가끔 내려갔는데, 지금 목포 하시니까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우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5.18 광주 항쟁이 있었는데 목포에서도 목포역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걸 그 당시 잘 몰랐지만 목포역 앞에 있는 육교에 앉아서 그 집회를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5.18로 해서 시내 행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잘 아는 선생님께서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행진할 만큼 이렇게 중대한 일이구나라고 그 당시에 그러한 역사를 현장에서 겪어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마 고3 때쯤 목포에 그 영산강 하구 쪽에 목포가 있는데요. 영산강 상류 지역에 그 진로 주정 공장을 만들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이제 시민 환경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환경 운동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첫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막 이름표 밑에다가 이렇게 폐찰도 붙이고 다니고 또 시내를 많이 걷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결국 그 진로 주정 공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대학 때 잠깐 이제 구속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석방되고 나서 목포에 내려가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겪어내기 위해서 제가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바닷가를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치고 그러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겪어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희 책지는 그 초대 손님의 인생과 또 책 이야기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때가 때이니만큼 육사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육사 지방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가 궁금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간략한 이렇게 평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그 광역 비례대표 득표에서 4.3%를 얻었는데요. 법적으로는 2% 미만이 되면 정당이 해산이 됩니다. 그런데 4.3%를 얻었으니까 법적으로는 해산시킬 수 없는 그런 당이라는 그런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글쎄 보통 때 저희 당 지지도 조사하면 한 2%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4.3%라는 거는 즉 25명 중에 1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시고 믿고 있고 또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이나 국민들에게 참 죄송하고 그동안 당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중앙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 국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왜 보고 싶을 때 현장에 없냐라고 이렇게 질책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더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이제는 그 김 의원님의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나오셨으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 같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진보당 하면 아주 진보적인 정당이라서 의원님의 그런 어린 시절이 참으로 이렇게 궁금해져요. 이를테면 활달한 아이였는지 또는 내성적인 아이였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범생이었는지. 말수는 적었고요. 또 일부러 나서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좀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때는 거절하지 않고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타입.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선생님 말씀이나 교과서에 나온 것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굉장히 열심히 그것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범생이었죠. 김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살아온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김 의원님이 직접 쓰신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용왕님께 치성을 드리고 방생을 했다는 대목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나 열심히 치성을 드린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때의 상황이 방생했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방생했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제가 그걸 직접 썼는데 예. 할머니 이야기하고 섞어서 써서 예.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이제 치성을 드렸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그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어렸을 때 이제 절을 업고 절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머니 등에 업혀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런 용왕제라는 거를 지내요, 절에서. 그래서 그 하얀 창호지에 쌀하고 그다음에 실하고 돌하고 넣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식구별로 한 명씩 겉에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걸 다 싸가지고 이제 먼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빠뜨리면서 용왕님께 우리 가족들 무사하기를 비는 거죠. 그게 이제 용왕제고요. 또 방생은 원래 불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방생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런 방생을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김 의원님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누군지 궁금해요. 실제 인물도 좋고요. 책 속의 인물도 좋습니다. 물론 뭐 가족들이 이제 골고루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뭐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온 가족이 다 굉장히 검소하고 성실하세요. 네. 그래서 뭐 검소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불교의 영향,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방학 때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기독교의 영향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 저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가 하여튼 어떤 순간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때 항상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책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 전태일 평전 이야기도 나올 텐데 그런 전태일 노동자의 삶, 또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허준의 이야기, 그러한 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인간성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거나 또 굉장히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게 참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 퀴리 부인을 좋아했고,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갈 땐 일지망으로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망으로 약대를 쓰셨는데 정작 일지망은 떨어지고 약대를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재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약대에 들어간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그 초등학교 아마 5, 6학년 때 학교에서 고전 읽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퀴리 부인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 두꺼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퀴리 부인의 나라가 폴란드였는데 그 폴란드도 러시아의 식민지 상태에서 퀴리 부인은 자기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과학자가 되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나라의 명예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과학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업적을 남긴 것도 물론 존경스럽지만 이제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난한데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배고프고 춥고 그런 힘든 걸 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가정교사를 해서 언니를 먼저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언니가 이제 동생의 학비를 대주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그리고 과학자가 된 뒤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 라듐 1g을 얻기 위해서 수천 톤의 그런 철광석을 갖다 쌓아놓고 남들이 버린 그런 걸 주워다가 거기에서 아주 커다란 솥에다가 그 광석을 놓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휘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고생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많이 감동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얻어낸 라듐,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성과, 이것을 자기가 갖지 않고, 그것을 모두가 쓸 수 있게 그 기술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죽기 전에도 그것을 다 기증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마무리,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자의 모습, 그것이 좀 마음에 들었고,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자기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과학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사대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그 아쉬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래, 내가 선생님이 못 다 이룬 꿈을 이뤄야지, 이러고 이제 과학자의 꿈을 꾸게 된 거였어요. 이제 사연은 그렇고요. 이제 처음에 일지망을 미생물학과를 선택한 것도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그 어느 분야를 택하냐 했을 때, 그 당시에 미생물학과가 신설학과였고 새로 연구되는 분야라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 분야를 택했던 건데요. 이지망을 정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여자라도 경제력이 있어야 자립할 수가 있다. 남자에게 기대지 말고 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약대를 권하셨습니다. 제가 일지망 떨어지고 나서 약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을 때 아버지께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약대를 가서 너가 정말 연구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대학원도 있고 하니까 꼭 약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연구도 해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얘기에 공감을 해서 굳이 뭐 재수를 꼭 해야 되나 해서 이제 그냥 약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셔서 야학을 만들어서 야학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 지역구로 네, 성남에서. 성남에서 네. 그때 야학 하면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생활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성남 지역에서 같이 활동해보자라고 이제 저희 선배가 제안하셔가지고 제가 성남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그 교회에서 그때 야학을 이제 준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야학을 만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어쨌든 노동자가 다수인데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야학을 하면서 야학에 오신 분들이 다 노동자들이었고요.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랬던 일이기 때문에 좋았고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정을 쏟았고 또 그분들도 그만큼 저한테 많은 정을 주셔서 사람 사이의 그 따뜻한 정을 담뿍 느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약대를 나오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약대 나오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그때 뭐 전두환 정권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학대학 학생회장을 하는 것은 곧 운동권 학생이 되는 것이었는데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86년 제가 3학년 때 4월 말에 그 김세진, 이재호라는 두 사람이 저보다 1년 선배인 분들인데 물론 제가 잘 아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신림 사거리에서 분신 투신한 일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점이 있고 그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하는데 그걸 고치자고 외치는 그 외침이 많은 사람이 외친다면 정말 고쳐질 텐데 많은 사람은 방관을 하고 소수의 사람이 그걸 외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정말 극한 어떤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운동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발로 찾아가서 선배들 찾아가서 저 열심히 하겠다고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약대 학생회장을 다른 학생이 했었는데 그 학생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학생회장부터 해라. 이래서 하지요 하고는 이제 학생회장을 출마를 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어서 아니나 다를까 그 건국대 집회에 가서 구속되어가지고 감옥도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예. 제가 학생회장 될 때 저는 이제 제가 가졌던 포부는 이런 학생 운동이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갈 때 공약도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그래서 10월 달에 약원제라고 하는 약대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회에 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집회에는 뭐 당연히 가야 되니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가 알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봉쇄가 돼가지고 전부 잡힌 거죠. 하여튼 학생회장으로서 뭐 여러 후배들을 같이 뭐 연락을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때 집행유예를 받게 된 거고요. 감옥에 가서 한 100일 정도 넘게 있다가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보면 정말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억울하게 막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도 들어오지 않고 막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더 느끼게 됐고 또 뭐 감옥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못할 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한 뭐 막연한 두려움을 좀 버리게 됐고 그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데 오게 될 수도 있지. 다만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가 감옥에 오는 거는 뭐 감수할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운동을 하다가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대학 졸업 후에는 성남으로 가서 이른바 그 맛집꼬바 소규모 가내 공장을 맛집꼬바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맛집꼬바에서도 잠깐 그 일한 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정작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을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소규모 가내 공장에 가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랬던 것인지요? 저는 정말 그 전태일 평전을 읽은 뒤에 또 여러 다른 나라의 역사 책을 읽은 뒤에 노동자가 다수인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정말 정당한
그러한 대가를 받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힘을 갖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뭐 그런 데 대한 이제 절실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제가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하고 그런 것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이제 뭐 하여튼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기회는 없었어요. 뭐 야학도 직접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가 성남에서 이제 옷 공장에 다녔던 것은 오히려 제가 시의원을 하고 나서 시의원을 2번 했는데 시의원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나에게 걸었던 기대에 다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고 또 어쨌든 시의원이라는 직책이 사회적으로는 뭐 높은 지위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러한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물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민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다음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이제 시의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을 감동적이네요. 사실은 김 의원님이 시의원을 2번 하셨는데 그 시의원이 20대의 어린 나이에 정말 기록일 만큼 어린 나이에 시의원이 되셔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의원을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시의원이 끝날 때쯤에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직접 공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울컥해지네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시는 걸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셔서 눈물이 늘 이렇게 고여 있어서 참 가슴이 이렇게 좀 찡해지네요. 어떻든 시의원을 성남에서 2번 하고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를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2번이나 떨어지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성남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작년에 진주의료원이 이제 문 닫히려고 그랬었죠.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 국회에서 이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런 발언을 가장 먼저 했었고 또 적극적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그 전해,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그런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런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했던 그런 활동의 연장선 속에서 이런 공공병원은 꼭 필요하고 절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의원들,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 공감하셔서 진주의료원이 도지사에 의해서 문은 닫긴 했지만 아직 그 건물을 다르게 쓰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홍준표 도지사 당선돼가지고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 병원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진주의료원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공공의료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한 여러 기업 중에 한라공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한라공조라는 기업은 굉장히 알짜 기업이고 우수 기업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인데 그곳이 한번 주식을 전부 한 곳에서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상장 폐지를 막았고 그래서 그 한라공조가 나중에 외국 자본에게 팔릴 뻔한 그런 것도 막아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는 제일 또 보람 있는 일이고요. 저희 지역으로서는 중원구 중앙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예전에 중동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살다가 이주하신 주민들 그중에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분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받게 한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소송을 걸고 또 소송을 안 받은 사람까지도 다 그 주거 이전비를 받게 한 것. 이제 그것이 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김미 의원 하면 인사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경비원에게도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김미 인사 하나는 끝내준다 뭐 그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늘 인사를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인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인사를 잘했고요. 저는 인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남편이 또 같이 진보운동을 오랫동안 회원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 안에서 가사 분담도 이렇게 진보적으로 정말 같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 그 부분만큼은 보수적인지. 당내에선 유명한데 아직 그 소문을 못 들으셨거든요. 어떻게 유명합니까? 저희 남편은 다른 남성들의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집안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집안일이 뭐가 있죠? 빨래, 설거지,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럼 저도 자발적으로 조금 해요. 네. 한국 남자들이 실제로 또 진보운동하는 사람들도 집안에서 일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많이 다르네요. 네. 좋은 사람이죠. 예. 또 한 가지 의원님이 유명한 이야기는 축사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축사 같은 것을 부탁하면 축사는 아주 짧게 하고 분위기 맞춰서 이렇게 노래 한 곡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 노래는 잘 하십니까?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죠. 예. 특히 목포의 눈물을 잘 부른다고 하던데 한 소절만이라도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앞부분 부르는 게 낫겠죠.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네, 여기까지. 잘하시네요. 노래를 잘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서민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권위적으로
살 수도 있는데 또 내지는 그 몸에 밴 엘리트적 근성 이런 것들을 갖고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서민적이어서 저는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요 조금 곤혹스러운 그 순서인데요. 시청자가 던지는 돌직구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하면 그 종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북한과 함께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뭐 섣불리 비난하는 것을 삼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당이라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한 명이서 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면 그 한 명이 그것을 대변해서 결국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국회 활동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 재작년에 보육 예산을 세웠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무상보육을 약속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하위 70%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냐, 무상보육의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야당 상임위 간사에게 말했어요. 지금 논의하는 걸 보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도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만큼은 무상보육에 대해서 다수가 약속을 지키라는 쪽으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버리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오늘 미리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그날 상임위원회 결의로 무상보육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70% 하위만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열린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원 만장일치 의결로 보건복지부의 안을 부결시키고 무상보육 예산을 세우기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실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세웠던 그 예산을 거부하고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예산은 그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좀 하나 기억이 남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의료 문제도 제가 그 진주의료원이 터지기 1년 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 공공병원 문제, 지방의료 문제를 제안했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에 지방의료 문제를 관심 가졌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저보다 전대 의원들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을 방문했고 그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중요성을 막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그냥 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진주의료 문제 터지자마자 모두가 다 진주의료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빨리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그러한 밑바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모을 수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책지에 필수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김 의원께서 그동안 그 많은 책을 읽으셨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대학 때 읽었던 책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 또 함께 가자 우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러한 책들이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던 책들이고요. 그런 모든 책을 통틀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역시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담은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조영래 변호사가 쓴 책이고 또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읽어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책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1970년 11월 13일 날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온몸으로 외쳤던 이제 그러한 열사의 삶을 그의 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어낸 그러한 글입니다. 예. 그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다면 2014년 오늘의 한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1970년도에 분신할 때에 비하면 오늘의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또 나아진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만 44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바쳐서 그렇게도 간곡하게 당부했건만 아직도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고 많이 꾸짖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슬퍼하실 것 같고요. 그때에 비하면 대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중에 일부는 근로기준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지위, 또 노동조합의 힘, 이런 것들이 그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의 평전이 나왔지만 그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만큼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책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 정치인 김미희가 아닌 그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면 살고 싶은지. 아주 어렸을 때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꿈이요. 아마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따르고 모범생이었지만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습 중에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말고 산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골고루 학교를 즐거워하고 또 친구들과 정말 재밌게 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선생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잔소리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분위기 맞춰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정감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미희 의원님과의 만남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김미희의 올해의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인 김미희의 올해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부가 의료, 철도 분야의 민영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민영화라는 것을 들으면 다들 반대하시기 때문에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실제로는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또 의료,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원인 중에 장애 등급제 때문에 그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증 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을 전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이 없는 시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계의 오랜 요구, 그런 장애 등급제 폐지, 또 우리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걸 폐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사회복지계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해 안에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좀 당장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원구의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중원구 지역에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해서 우리 중원구 주민들에게만큼은 통합진보당이 꼭 필요하고 정말 좋은 당이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솔직한 답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좁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 의원님이 강추하신 전태일 평전의 감동적인 대목, 또 인상 깊은 대목을 저와 김 의원님이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낭독해 드릴 텐데요. 제가 선택한 대목은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을 이렇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일의 몸을 불사른 불꽃은 인간 선언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불의의 힘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아무리 인간을 짓누르고 무력화하고 파괴하여도 인간은 끝내 노예일 수 없음을, 그 폭탄적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인간 역사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였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이 죽어 모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전태일의 불꽃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억압과 착취가 인류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는 한 전태일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때때로 그는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달들에게 버스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주고 청계천 육가부터 도봉산까지 2-3시간을 걸어가기도 했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은 줄인 창자를 안고 온종일 시달린 몸으로 다리를 휘청거리며 미아리까지 걸어가면 밤 12시 통금시간이 되어 야경꾼에게 붙잡혀 파출소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다시 도봉산까지 걸어서 집에 당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사이에 파출소 순경들도 사정을 알고 그냥 통과시켜 밤 1시나 2시가 지나 집에 돌아오는 일이 버릇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그 뒤 그가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계속되었다. 참으로 마음을 올리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울컥해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사람의 삶과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겐 큰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많이 울었는데요. 통합진보당 그리고 그 전에 민주노동당을 하게 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심정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고 또 며칠 전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또 안타까워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 농민, 장애인,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함께 동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좀 그러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신 온북TV와 책치 프로그램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저는 가족들과 양평에 갔었습니다. 가는 길 곁에 시원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강에게도 생명이 있다면 저들이 끝끝내 가 닿고 싶은 곳은 어딜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동시에 내가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꿈은 또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한 집이 아니라 탁 트인 길에서 사색에 잠겨보는 여름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